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네. 유세윤 기자님이 휴가를 가셔서 조동찬 선배님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둘이 하면 막 설레고 막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없어졌죠, 그렇죠? 난 계속 설레는데? 아 그래요? 어. 아, 나 없어졌을까봐. 역시 우리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 역시 자신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방송이 20년째여서 경력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거짓 리액션을 잘해요 원래. 우리 임수민 PD가 처음 이제 진행하는 걸 많이 긴장을 해서 네. 녹음 버튼만 누르고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네. 이제 화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보실 네, 수 화면은 있습니다. 지금부터고요. 앞에 아니, 재밌는 솔직히-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은데 장난 아닌데. 진짜 재밌었는데. 와, 와, 이거 녹음으로 안 들으시면 진짜 후회. 후회하세요. 자, 오늘 본격 주제는 뇌동맥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2번 언론에 대해서 큰 투표했죠. 사건이 있었죠. 네. 영화계의 큰별 고 강수현 씨. 네. 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산병원의 간호사 네. 선생님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는데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지 못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사망사고로 이어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이렇게 지금 사망사고로 연결돼서 2022년 대한민국을 크게 2번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뇌동맥류하고 뇌동맥류 파열은 다른 건데요. 뇌동맥류는 류까지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류도 이제 뭐 주머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혈관에 다 공통되는 건데요. 네. 혈관은 단단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동맥이니까 빵빵 뿜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겠죠. 연골이 닳듯이 신발이 닳듯이 머리카락이 하얘지듯이 혈관벽도 노화가 되니까 부풀어 올라요. 그 단단했던 구조가 치우쳐서 풍선처럼. 네.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는 뇌동맥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부 대동맥에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복부 대동맥에도 생기는 게 터지면 뭐 그것도 뭐 그냥 무섭다, 저기죠. 갑자기. 네. 뇌동맥류도 뇌동맥에서 생기는 거니까 터지면 뭐 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뇌출혈이 됐을 때 치료하는 것, 그것이 코일링이든 아니면 아뉴리즈말 넥클리핑이라고 하는 수술이든 치료하는 것은 논쟁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ASAP 가장 빠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네. 뇌동맥류이 파열되면 네. 무조건 네. 100% 절대적으로. 근데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뇌 혈관 MR을 했더니 뇌동맥류가 발견됐어. 나 CT 안주했더니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혹을 했던 거는 실제 제 주변 지인의 사례 때문에 그런데요. 한 병원에서 갔더니 뇌동맥류가 있대요. 뇌동맥류가 뭐 3mm 정도 되니까 3에서 5mm 정도 되니까 대학병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뇌동맥류 없어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지? 저한테 양쪽에 그 진단서를 저한테 다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들여다봤더니 네. 왜냐면 그럴 만합니다. 왜냐면 지금 뇌동맥류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은 DSA라는 혈관 검사. DSA는 뭐냐면 이 팔뚝에다가 혈관 쭉 넣고 어디까지 넣으면 이 뇌안까지 가요. 뇌안까지 가이드라인을 쳐서 쭉 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합니다. 쭉쭉쭉쭉 하는 여기서 건데 너는 또 뒤에 여기까지 가지? 신기하다. 혈관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근데 혈관 연결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스텐트 시술할 때도 여기 허벅지로 넣어서 이렇게 하시던데. 네, 머리가. 예전에는 허벅지로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팔의 혈관이 팔이 더 가까우니까 허벅지로 하는 게 클래식한 거고 팔로 할 수도 있고 허벅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의 혈관이 별로 안 좋으면 허벅지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첫 시도는 팔로 하니까요. 네. 어쨌든 쭉 올라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네. 근데 이거는 이것 자체로 뇌혈관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부작용 우리가 있겠죠. 신경학적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합병증이 한 2% 정도 돼요. 네. 근데 100명 중 2명이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어요. 내가 네. 이건 뇌동맥류가 너무나 의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면 2%의 위험성은 보다는 98%의 이런 저기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2%의 위험성을 감수하면 한 해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신경학적 합병증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DSA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RI로 하거나 조영제를 넣는 CT로 하는데 네. 이거의 정확도가 네. 약간씩 달라요. 아. 한 85% 대략. 네. 제가 이제 저기는 스프의 밤의 해바라기에는 그걸 정확하게 썼는데 대충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5%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가 어차피 85% 정도의 정확도 정도니까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 볼 때 환자는 그 개인 병원에서는 MR 안지오를 했고요. 이 대학병원에서는 CT 안지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뭐가 더 자세히 잘 보여서 더 진단이 잘 된다 이건 없고요. 네. 둘 네. 중에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이 뇌동맥류 어디서는 있고 어디에서는 뭐 없다 그러고 뭐 헷갈리잖아 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경외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 신경학 파트를 분과로 전공한 사람이 판독을 하느냐 아니면 비신경외과 전문의 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것과 정확도는 또 더 달라지고요. 달라요. 당연히 신경외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 신경 파트를 전공한 사람이 하는 게 높고요. 신경외과 전공의가 하는 것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공의 위주의 응급실 그 진단 정책은 여러 면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전공의는 우리 에듀케이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일단 교수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전문의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어야지 전문의가 모든 걸 다 1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문의는 집에서 콜만 받는 형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도. 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게 5mm 이하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5mm 이하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원칙이 지켜보는 건데. 지켜보느냐 마느냐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지 1cm보다 크고 터질 위험이 큰 2.4cm보다 큰 거 이거는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잘 봐요. 네. CTA, MRA도 다 이거는 이게 그냥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사 이거 왜 이렇게 검사마다 달라 이게 그러면 믿을만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실은 걱정이 대단히 적을 만한 크기의 뇌동맥류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실제로 걱정할 만한 것에서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병원마다 결과 다르면 누가 좋겠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지지 않았어 뇌동맥류가 그냥 있어요. 이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한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로 그냥 어느 병원을 선택하시냐에서 어느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입니다. 결과가 다 다릅니다. 예, 다 어떤 다릅니다. 의사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근데 저는 제가 쓴 것은 제의 기조는 일단 뭐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뒀고요. 저의 스승님의 가르침에 기본을 두고 했습니다. 확률로 따져야 된다. 터질 위험성과 네. 그것을 예방적으로 치료할 때에 네. 일어날 리스크. 리스크를 따져야 따져서.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대충 10mm 이상은 그냥 더 엄격하게 아니 좀 더 안전하게는 7mm 이상 정도는 예방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크기로. 코일링이든 머리를 여는 거든. 근데 대체적으로는 네. 코일링이 훨씬 더 덜 위험합니다. 머리를 안 열어도 되니까. 네. 근데 코일링이 위험한 부위가 있고 오히려 수술이 편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문가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실력에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마다 이게 다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무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크기. 7mm, 7mm 정도. 근데 크기가 그 중에서도 기준이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뇌동맥류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파열 확률이 다른데요. 뇌동맥류는 앞쪽에 있는 거, 뇌의 앞쪽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 동맥이 이 서클 오브 윌리스라고 하는데 서클 오브 윌리스의 앞부분에 있는 게 90%고 뒷부분에 있는 게 10%입니다. 네. 일단 90%니까 뇌동맥 대부분을 차지하는 앞쪽에 있을 때 5년 동안 파열될 확률이 뇌동맥류 직경의 크기와 비례하는데요. 7mm 미만이면 0%입니다. 7에서 12mm면 2.6%, 13에서 24mm면 14.5%, 25mm보다 크면 40%. 그러니까 대충 앞쪽에 있을 때 7mm 이상이면 예방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득이겠죠. 이 부작용 확률이 2.0% 정도에서 나타나니까. 네. 근데 뒤에 있는 거 10%는 네. 드물지만 파열 확률은 조금 높은데요. 아. 5년 동안 파열 확률이 7mm 미만이라도 2.5%, 7에서 12mm면 14.5%, 13에서 24mm면 18.4%, 25mm보다 크면 50%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 때는 7mm 미만일 때 고민이 되겠죠. 2%, 2.5%니까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애매하죠.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뭐 만약 7mm면 하겠어. 근데 3mm면 이거 어떡하죠? 훨씬 더 낮을 건데 3mm는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환자의 가족력,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출혈 파열 위험은 달라지는데요. 환자가 본인 중에 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출혈 가족력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비만 이런 게 있으면 터질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기와 위치에 따라 터질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현대의학이 놓긴 했지만 이 사람의 가족력,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 습관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 수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가면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 가서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A 병원에 가면 이거 하라고 하고 B 병원에 가면 지켜보라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네. 권장하는 경향은 뭐냐? 네. 제가 경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기 때문에 경향인데 5mm 이하의 뇌동맥류는 경과를 관찰하는 경향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후방에 위치하면 네. 이건 터지면 손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후방에 위치한 건 작은 것도 수술하자고 예방적 치료죠. 그게 코일링이든 수술이든 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교수님인데 국내 최고의 환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인품도 되게 훌륭하셔서 좋으셔서 제자들의 존경도 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러시아학회 국제학회 발표를 앞두고 계속 몰두하셨는데 가시기 이틀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학회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러시아를 가는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는데 거기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셨고 모스크바에서 내려서 바로 러시아에서 수술 받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진단명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뇌동맥이 주머니가 터지더라도 일시적으로 살짝 막혀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네. 그게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안 막히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뭐 아무리 빨려와도 그냥 사망입니다. 네. 뇌동맥이 터진 상태가 일시적으로 막히지 않으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 딱 살짝 터졌다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극심한 두통이 있고 괜찮아진 거예요. 의식까지 딱 살짝 막힌 거예요. 엄청 두통이 심하게 아픈 네, 거죠. 네.
그래서 운이 좋은 거죠. 뇌동맥류 파열이 딱 극심한 두통 형태로만 나타난 건 대단히 그때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의 이 운이 정말로 천운이 오래 가진 않기 때문에 그 운이 좋았을 때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뇌동맥류이 파열됐는데 나 머리가 되게 아파. 이거는 운이 좋은 겁니다. 일시적으로 막힌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재출혈, 리블리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되면 그냥 손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아주 극심하게 아프면 네. 머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뇌동맥 신경외과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로 참을성 있고 성실하고 있는 분들이 참 뇌동맥류 파열로는 희생이 크다. 정말로 참고 불리해.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아주 독사처럼 참으신 거 아니야. 강수현 씨도 그랬다 그랬지 않았어요? 뭐 119 뭐 왔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 듣지도 않아서 근데 그것 또한 의료 정보라서 정확하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래서 참지는 마시라.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뭐 이렇게 이제 증상들이 뭐 목 뻣뻣, 담, 메스꺼움 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네.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네. 절대 참지 말고 병원 네. 가세요. 네. 이게 핵심 내용이네요. 네, 오늘. 그렇죠. 네. 아까 확률 따져봤지만 이건 의사들이 또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만약 이제 각각의 설명을 본인들이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 논문도 다 첨부했으니까 보시고 본인들이 왜 결정하시면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생각해볼 이 수 선생님은 수술할 예방적 수술을 하라고 하고 이 선생님은 좀 하지 말자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머리 안 아프시죠? 아, 그럼 저는 아니, 혈관 질환은 너무 무서워서 말하면서도 너무 겁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뇌동맥류는 안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1년에 터질 확률이 0.0%, 0.5%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뭐 당장 근데 물론 크기가 크면 그렇지만 그리고 뇌동맥류도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랜덤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막 조사해 보면 뇌동맥류 갖고 있는 분 제법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인 거죠. 이걸 꼭 알아서 수술해야 되는 건지 그냥 냅둬도 되는 건지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먼저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을 선택하시는데 좀 뭐 미심쩍은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좀 참조하시라고. 제 주변에 그 지인도 정말로 답답해하더라고요. 미치겠죠. 이 뇌동맥류가 있다는 어떻게 분과 해야 그러니까 예, 괜히 머릿속에 없다는 뭐 분과, 터질까봐 불안한 느낌 네. 계속 안고 사셔야 네.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외울만두 보고 한 대. 그렇죠. 얘기할 줄 알았어. 외울만두 한 대 써놓은 거 다시 펼쳐놓고 꼭 읽어요. 혹시 네. 잘못 얘기할까봐. 네. 메일을 한 번씩 가끔 보내주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건강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